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고사 물리학 원 과목 총평 및 해설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전날인 어제 9월 모의고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다른 과목은 사실 잘 모르겠지만 물리학 원 같은 경우는 너무 암담했습니다. 결과가. 그래서 왜 암담했냐면 난이도가 너무 쉬웠죠.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정말 쉬웠는데 9월은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제 또 시험을 잘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네가 뭔데 뭐 시험이 쉬운지 어려운지를 판단하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의 난이도를 판단할 때 물론 등급 컷으로도 어느 정도 가늠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과거 기출문제와의 유사도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 기출문제의 풀이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자료 이런 것들이 유사할수록 이제 푸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시험을 쉽다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거의 이제 비슷하게 풀리니까. 그래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도 난이도는 하 중에서 정말 최하고요.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모든 문항이 기출문항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았습니다. 거의 벗어나지 않고 그냥 동일하게 출제됐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월하고 마찬가지로 6월뿐만 아니라 올해 기조가 그랬죠. 역학에서 6문항, 비역학에서 14문항 출제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가속도 운동은 2번 문항으로 출제가 됐는데 거의 뭐 가볍게 준킬러성급으로 내지도 않고 그냥 아주 쉽게 냈죠.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 쉬웠고요. 그리고 뉴턴 운동 법칙도 6월보다 개인적으로 쉬웠고 운동량 충격량도 뭐 크게 뭐 어려운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최근에 나오는 난이도랑 유사하게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바로 일단 문제로 좀 풀어보면서 뭐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1번 문항인데요. 어김없이 전자기파 관련된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바로 풀어봅시다. 가시광선과 마이크로파 X선 각각 배치를 하면 되는데요. 처음부터 보면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대요. 근데 저 세 개 중에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은 건 X선밖에 없기 때문에 읽을 것도 없이 A는 X선이고 더 이상 안 읽어도 되겠죠. 근데 뭐 더 읽어보자면 뼈사진 엑스레이 나오니까 당연히 X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 중에서 전자레인지의 음식물 속에 물 분자를 운동시켜서 음식물을 데울 때 이용된다. 여기가 마이크로파, 여기가 가시광선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항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등가속도인데 바로 풀어보죠.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다. 그렇죠. 기울기 판단하면은 맞다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0초부터 4초까지 이동한 거리는 여기 넓이 구하시면 되니까 16 맞죠? 그 다음에 디귿 2초일 때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 점점 속력이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은 반대인 겁니다. 마치 자동차한테 움직이고 있는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고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원자의 에너지띠 관련된 부분인데 학생들끼리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A부터 보죠. 수소 원자 내 전자는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 맞습니다. A는. 그 다음 B 전자가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이할 때 빛이 방출돼. 당연히 B도 맞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 C 전자가 전이할 때 에너지 준위 차이가 클수록 방출되는 파장이 짧아. 에너지 준위의 차이가 크다는 거는 그만큼 에너지가 크다는 거고 그럼 그 에너지의 역수 관계인 역수랑 비례한 파장은 짧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4번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질량과 에너지고요. 이것도 그냥 숫자만 잘 배치해 주시면 되는 건데 자, 기억, 동그라미 기억, 질량수는 238이다. 이거는 위에 것만 더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더해보시면 141에 92에 얘는 1 더하면 안 되고 3 더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기억은 238이 아니라 235인 거 체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니은, 나는 핵융합 반응이다. 수소 두 개가 만나서 헬륨이 되니까 핵융합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이 원은 이 투보다 큰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요 질량 결손이 어디서 크다는 조건을 판단을 하셔야 되죠. 질량 결손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가 더 큰 거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넘어가 봅시다. 자, 파동의 성질과 관련된 문항인데 이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속력이 같다고 나와 있고 파동 A랑 B가 그 다음에 우리가 비교하는 거는 파장입니다. 그러면 V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T분의 람다라고 쓸 수 있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람다잖아요. 그럼 넘겨보시면은 람다는 VT라고 쓸 수가 있어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근데
어차피 V가 일정하니까 이 람다는 누구랑 비례한 거죠? 얘네 두 개는 주기랑 비례한 겁니다. 그러면 가에서 A의 주기는 얼마가 되고? 2가 되고, 그리고 나에서 B의 주기는 3이 되기 때문에 그냥 사실상 머릿속으로 공식을 알고 있으면 답이 바로 2번이라는 거는 쉽게 체크를 할 수가 있었겠죠.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자기장 유형이죠. 자성체를 판단하시면 되는 건데, 우선 자성체 A, B, C를 균일하고 강한 자기장에 넣었다가 그 둘끼리 배치를 시키니까 어떤 힘이 어떤 자기력이 작용하는지 이렇게 나타낸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첫 번째에서는 자기력이 작용하지 않는데 두 번째랑 세 번째에서는 자기력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둘 다 강자성체가 있다는 거고, 근데 이 두 번째랑 세 번째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C이기 때문에 C가 바로 강자성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단기니까 B는 상자성체가 되고, 여기서는 미니까 A는 반자성체가 된다는 걸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반상강 순서대로 찾아주시면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항은 힘의 평형과 관련된 문항이죠. 그나마 최근 기출문제를 좀 찾아보면 힘의 평형에서도 계산을 어느 정도 시키거나 살짝이라도 어렵게 내려고 하는 게 보였는데, 이번에는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좀 그랬습니다. 아무튼 자, 기억.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 지금 보면은 이 자석이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A가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둘 사이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얘 중력만큼으로 띄워야 되기 때문에 mg가 자기력이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3mg가 아니라 mg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수평면은 사실상 A랑 B를 통째로 떠받치는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얘는 4mg가 맞다는 걸 바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뭐 주어 목적어의 도치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작용 반작용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다음 문항 풀어봅시다. 전반사 관련된 문항인데, 우선 바로 보기를 봐볼까요? 기억. B와 C 사이의 임계각은 45보다 크다. 그럼 만약에 45보다 컸다면 그럼 이 BC에서 현재 45로 입사하고 있잖아요. 45보다 컸다면 45로 입사했을 때 전반사가 안 됐겠죠. 근데 여기선 전반사가 됐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기억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니은 굴절율은 A랑 C랑 누가 더 큰지를 비교하고 있는데, 자, A, B부터 비교해 볼까요? 꺾이는 양상을 봤을 때는 A보다는 B가 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반사 되는 걸 봤을 때는 C보다는 B가 크죠. 근데 여기서는 B가 크다는 건 알 수 있지만 A랑 C 중에는 누가 작은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자, 봐보세요. 여기서는 전반사가 일어났는데 거꾸로 쐈다고 쳤을 때 A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B랑 A 경계면에선. 그 얘기는 이 B랑 C의 굴절률 차이가 A랑 B의 굴절률 차이보다 크다는 거니까 B가 굴절률이 가장 크고 C가 가장 작고 그 사이에 A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니은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귿 P의 속력은 A에서가 D에서보다 크냐라고 물어보는데, 자, A보다는 B가 크고요. 꺾이는 양상 보니까 B보다는 D가 또 커요. 그러면 굴절률은 A가 더 작은 거니까 속력은 굴절률이 작은 A에서가 더 크겠죠. 답은 4번입니다. 바로 다음 문항 넘어가 보죠. 9번은 파동의 간섭과 관련된 주제고요. 자, 9번 문항은 파동의 간섭하고 관련된 문항인데, 읽어보시면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가 나에서 발생시킨 물결파의 진행 속력이 같다는 거, 그거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부터 볼까요? 가의 A에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냐? 화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A에서는 골과 골이 만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겠죠. 그 다음에 니은 나의 S1과 S2에서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의 개수는 5개냐를 묻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면요, 이렇게 이어보세요. 쭉 이어보시고 경로차가 가장 큰 지점을 찾으세요. 여기가 바로 경로차가 가장 큰 지점이고, 칸을 세우면은 총 8칸, 즉 4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경로차가 적어보겠습니다. 4람다인데 이거를 반파장에 대해서 적으면 반파장의
8배가 되겠죠. 그리고 정 가운데가 경로차가 최소인 지점인데 여기서는 경로차가 0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중간중간 반파장의 2배, 반파장의 4배, 반파장의 6배, 반파장의 8배, 지금 제가 이렇게 그은 부분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사이 뭐가 있겠어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있겠죠. 하나, 둘, 셋, 4개. 오른쪽에 4개, 왼쪽에 4개 있을 테니까 얘는 5개가 아니라 8개가 되겠네요. 그러면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 D1은 ED2냐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랑 여기서 차이는 진행 속력은 동일한데 진동수가 2배가 커졌잖아요. 자, 진행 속력은 동일한데 진동수가 2배가 커졌다는 거는 파장은 2배가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2가 D1보다 2배가 작은 거니까 작은 D2에 2배를 곱해주시면 D1과 동일해지겠죠. 답은 3번이라는 거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절반까지 달려왔습니다. 문제가 쉬워서 쭉쭉 풀리네요. 좀 글씨가 작아서 좀 크게 볼게요. 네, 실험이 나오는데 술에 A랑 B를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힘 센서 뭐 이런 것도 갖다 놓고 보니까 질량이 0.5kg인 술의 A는 충돌 직전에 0.4였다가 충돌 직후에 속력이 마이너스 방향, 즉 왼쪽 방향으로 0.2가 된대요. 그러면 여기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A의 운동량 변화량은 속력이 0.6만큼 변하고 질량이 0.5니까 곱하시면은 0.3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리고 B는 어떻죠? 얘는 0.5만큼 속력이 변하고 속도가 변하고 그 다음에 질량은 1kg니까 0.5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델타 P라는 게 결국 충격량이니까 F 델타 T로도 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걸린 시간이 0.02 그리고 R에서는 얼마예요? 0.05. 그러면 평균 힘이 얼마인지도 각각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평균 힘이 10이 되면 되는 거고,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평균 힘이 15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곱했을 때 양변이 동일해지겠죠? 자,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볼까요? 충돌 직전 운동량의 크기는, 충돌 직전 운동량은 A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곱하시면은 0.2가 나오고요. 그리고 얘는 어때요? 0.4가 나오죠. 그러니까 B가 2배 큰 겁니다. 애초에 속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질량이 큰 B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럼 A가 B보다 작다는 맞는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충돌하는 동안 힘 센서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충격량은 이 델타 P랑 동일하기 때문에 A가 작은 겁니다. 니은은 틀렸죠. 그 다음 디귿 충돌하는 동안 힘 센서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은 게 아니라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네요. 다음 문제 11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11번은 상대성 이론 문제인데요. 좀 읽어보면서 조건을 먼저 판단을 해봅시다. A 관성계에서 B가 Q를 지나는 순간,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A, B는 동시에 P, 가운데 있는 P를 향해서 빛을 방출한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A 관성계에서 AP까지 거리와 PQ까지 거리는 L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보기 바로 볼 건데요. 기억. A의 관성계에서 A가 방출한 빛의 속력과 B가 방출한 빛의 속력은 같다. 그렇죠. 방속 불변의 원리에 의해서 어떤 관성계에서 보던지 빛의 속력은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A의 관성계에서 B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C분의 L이냐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A가 볼 때는 A는 지금 정지한 관찰자이기 때문에 그럼 빛이 L만큼을 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C분의 L이 맞겠네요. 니은도 맞고, 그 다음 디귿 B의 관성계에서 A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B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크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B 입장에서는 어떻죠? B 입장에서는 자신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A, P, Q 이 전부 다 온 세상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느껴질 거예요. 그러면 이 P점은 이쪽으로 마중을 나온다고 느껴지겠죠? B 입장에서. 당연히 Q에서 쏜 빛이 먼저 도달한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럼 B 관성계에서 A가 방출한 빛이 P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자, 충돌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난이도가 상당히 쉽게 나왔죠. 그래서 주의할 포인트는 뭐냐면 처음에 질량을 모르는 A가 V의 속력으로 B랑 꽝 부딪혔대요. 그 다음에 이 부딪힌 A가 다시 돌아가서 반대쪽으로 돌아가면서 D를 지났을 때 B는 충돌 때문에 오른쪽으로 속력이 생겼을 테고 어딜 지나고 있어요? 4D인 부분을 지나고 있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판단해야 되냐면 충돌은 2D에서 있고 A는 왼쪽으로 한 칸, B는 오른쪽으로 두 칸을 이동한 거예요. 그러면 충돌 이후 속력이 A보다 B가 2배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얘를 마이너스 라지 V로 둔다면 얘는 플러스 2 라지 V라고 둘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BC가 한 덩어리로 충돌을 한 다음에 BC가 충돌해서 한 덩어리로 플러스 X 방향으로 3분의 1V로 등속도 운동을 한대요. 그러면 한 덩어리가 됐으니까 B랑 C는 몇 M이 되겠어요? 질량이 3M이 될 테고 그 다음에 3분의 1V로 운동하고 있으니까 얘 운동량의 합은 BC 운동량의 합은 얼마가 되죠? MV가 됩니다. 그러면 충돌하기 전에 B가 가지고 있는 운동량도 MV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얘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2분의 1V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그거보다 더 작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방향으로 4분의 1V가 된다는 거 판단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A 질량 물어보는 거니까 AB 운동량 보존 쓰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질량 관점을 이용해서 A는 4분의 5V가 변하는 동안 B는 2분의 1V가 변했어요. A가 얼만큼 변하는 동안? A가 4분의 5V 변하는 동안 B는 얼만큼? 2분의 1V 변했습니다. 그럼 몇 대 몇이죠? 그러면 5대 2죠. 5대 2. 그럼 질량은 2대 5가 됩니다. 질량 B가 2대 5가 돼야 되니까 근데 현재 B의 질량이 2M이죠. 그럼 그거의 5분의 2배니까 답이 5분의 4M, 즉 2번이라는 거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볍게 풀어낼 수가 있고요. 바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번은 정류회로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했네요. 좀 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 S1을 뭐 A나 B에 연결하기도 하고 그리고 S2를 C랑 D 같은 데 연결해서 빛이 방출되는 LED를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서 포인트는 이 X랑 Y가 절연체랑 도체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먼저 찾아보셔야 되는데 딱 보니까 A에 연결하든 B에 연결하든 S2를 C에만 연결하면 빛이 방출된 LED가 없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C에 연결했을 때 그 회로에 있는 X가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X는 절연체가 된다는 거죠. 아, 그래서 X 때문에 전류가 안 흘렀구나 라는 거고 그럼 Y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도체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랑 이거 둘 다 도체이기 때문에 빛이 방출된 LED가 존재할 수 있는데 우선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얘를 A에 연결했으니까 전류가 이렇게 흘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D2랑 D3에 켜진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동그라미 기억은? 이거는 반대로 연결한 거니까 따라가 보시면은 D1으로 들어가서 D4 쪽으로 해서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기억이 뭐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D1, D4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기억, X는 절연체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동그라미 기억은 D1과 D4이다. 이것도 맞고 그 다음 디귿, S1을 A에 연결하고 S2를 D에 연결했을 때 S1을 A에 연결하고 S2를 D에 연결했을 때 D1의 순방향 전압이 걸리는지를 물어보는데 만약에 맞았으면 여기 D1이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굳이 다시 회로를 보지 마시고 그냥 이걸로써 바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저랑 수업을 같이 진행하신 분들은 많이 풀어봤을 겁니다. 보자마자 이제 뭘 체크해야 되냐면 운동 에너지랑 운동량에 대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관계식을 하나 써볼까요? 운동 에너지는 EM분의 P 제곱이죠. 그럼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랑 운동량이 변수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를 넘기세요. 이거를. 그러면 EM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에너지, 운동 에너지분의 P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P제곱을 2로 나눈 값이 질량과 비례한다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A에서 질량을 M이라고 써볼게요. 가정을 해보는 거죠. 에너지가 E고 운동량이 P0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죠? C에서는 자, 에너지가 9배로 늘었는데 운동량은 3배로 늘었고 그리고 이 운동량은 제곱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어차피 숫자가 9가 사라져요. 분모랑 분자에서. 그럼 여기도 질량이 M이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B는 에너지는 A랑 동일한데 그 운동량의 제곱은 9배가 늘었기 때문에 질량이 여기선 9M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판단을 하시고 기억, 질량은 A가 B보다 크다.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 속력은 AC가 같은지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얘네 두 개는 질량은 같으나 운동량이 C가 더 크기 때문에 속력은 C에서가 더 큰 거죠. 그럼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파 파장은 누구의 역수랑 비례하죠? 얘는 운동량의 역수랑 비례합니다. 그래서 BC가 운동량이 같은지 보면 되는데 운동량이 같기 때문에 질량과 상관없이 물질파 파장은 같은 겁니다. 답은 2번이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도록 합시다. 15번은 연력학 관련된 문항인데 여기서 좀 독특했던 건 최근에 이런 피스톤 관련된 문항이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출제가 된 거고 근데 사실 이 피스톤이 뭐 어렵게 출제된 건 아니고 그냥 이 그래프에 대한 걸 해석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주어진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즘에 이 피스톤 공부 안 하신 분들 많을 건데 반드시 잘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읽어보시면 나의 과정은 기체의 온도가 T0로 일정하고 그리고 이 과정이 AB 아니면 BC 과정 중 하나래요. 그러면 여기서 등온 과정이 뭐예요? BC가 등온 과정이겠죠? 이렇게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는 BC 과정이다. 맞고 그 다음에 니은 가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A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내부 에너지는 온도랑 비례한데 지금 여기서는 온도가 일정하고요. BC에서는 A는 B보다 온도가 낮죠? 그럼 내부 에너지는 A에서가 C에서보다 작은 게 맞다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의 과정에서는 기체는 외부에 열을 방출한다. 자, 여기서는 어떻죠? 등온 과정인데 부피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연력학 1법칙을 써보시면 그러면 등온 과정이니까 얘는 빵이고 얘를 2를 받고 있으니까 음수죠. 얘도 마이너스가 되니까 열을 방출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내서 풀어봅시다. 16번이 이제 그나마 어려웠던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 문항인데 이거는 이제 올해 수능 특강도 그렇고 이제 기존의 기출문제에서도 그렇고 많이 풀어보셨던 유형일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거는 A에 흐르는 전류 세기가 I0라는 걸 알려주면서 C에 흐르는 전류 세기를 물어보고 있으며 그리고 BC에는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방향, 그러니까 크기는 일정한데 방향이 매번 달라지게끔 실험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여기다가 이렇게 표처럼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A, B, C라고 두고 우선 A는 전부 다 5점에다가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자기장 두 번째 실험에서도 맞춰서 써볼까요? 자, A, B, C 여기서 들어가는 자기장 여기도 들어가는 자기장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겠죠. 근데 B는 어때요? B는 시계 방향일 때는 들어가는 자기장을 만들지만 여기서는 나오는 자기장을 만듭니다. 반시계 방향이니까. 그 다음에 C가 플러스 Y 방향일 때는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Y 방향일 때는 들어가는 자기장을 이렇게 형성을 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그 변화량을 중점적으로 보고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5점에서 자기장의 세기가 변화했죠. 4B만큼 변화했습니다. 4B. 4B0만큼 변했는데 근데 전류 방향은 누구만 변했어요? A, B는 그대로인데 C만 딱 변했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장의 변화는 오로지 C가 유도했다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방향이 바뀌었는데 4B0만큼 변했다는 건 얘가 원래 얼마였구나? 2B0였구나 라는 거를 바로 체크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2B0인데 전체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됐다는 건 요 AB 자기장의 합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얘도 이거랑 반대 방향이니까 합이 2B0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실험으로 넘어갈 때는 나머지는 다 그대로인데 뭐만 바뀌었죠? B의 방향만 딱 변했어요. 그랬더니 자기장이 얼만큼 변했어? 이거는 사실 확신할 수가 없죠. 이거 색이만 나타낸 거기 때문에 방향이 같을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럼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2B만큼 그냥 깎여서 2B가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6B만큼이 변해서 반대 방향으로 2B가 됐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합니다. 얼만큼? 이렇게 내려갈 때 마이너스 2B0가 됐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6B0가 됐거나 뭐 이런 식으로 따질 수가 있는데 한번 이거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2B0가 된 게 아닐까? 그렇다는 거는 B에 의해서 2B0만큼이 변화한 거니까 B가 얼마가 돼요? B가 B0가 됩니다. 아 그러면 말이 다 되는 거죠. 이 두 개 합이 얼마가 돼야 돼? 2B0가 돼야 되니까 얘도 B0였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6B0면 뭐가 말이 안 되냐면 그러면 B 때문에 6B0가 변해야 되니까 그럼 B는 3B0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3B0가 돼버리면은 이거의 합이 2B0가 되는데 이미 B 혼자만으로 2B0를 넘어서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어느 정도 따져줘야 되는 문항인 거고 그럼 아무튼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직선도선은 A랑 C인데 A 기준으로 자 A는 B만큼 떨어진 곳에서 I0라는 전류를 흘려줄 때 그때 자기장이 얼마가 됐죠? A는 B0가 됐습니다. 근데 C는 어때요? 두 칸 떨어졌죠. 두 칸 떨어져 있는데 자기장이 얼마가 됐어요? 오히려 두 배가 커졌어요. 그 얘기는 전류가 얘보다 몇 배 세다는 거야? 4배가 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라는 거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푸시면 되고 이거는 그 수능 특강의 3점짜리 문항 중에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된 게 있습니다. 그거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17번입니다. 전기력인데 이런 것도 이제 연습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바로바로 풀 수가 있죠. B의 위치를 옮겨가면서 C가 받는 전기력을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 플러스 방향이 양의 방향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B를 D에서 2D, 3D 쪽으로 갖고 갈수록 처음에는 왼쪽 방향에서 힘을 받다가 B가 다가오니까 오른쪽 방향으로 C가 힘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B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니까 B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니까 C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은 거죠. 근데 애초에 멀 때는 C는 왼쪽으로 힘을 받죠? 그 얘기는 A가 당겼다는 거예요. 둘 다 플러스면 얘가 왼쪽으로 힘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기억, A는 음전하이다 바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전하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작다. 아니죠. A가 크죠. 자, 이거는 뭐 전기력 경계점처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결국에는 아무튼 내가 B를 왼쪽으로 갖고 간다고 하더라도 AC가 BC보다 거리가 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가 왼쪽으로 힘을 받는다는 거는 A가 B보다 전하량이 크다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 B가 3D에 있을 때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EF보다 작다. 자, B가 여기 3D에 있을 때 C는 오른쪽으로 EF라는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B도 플러스고 C도 플러스니까 A는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테고 그리고 A가 B를 당기고 C는 B를 미니까 B는 왼쪽으로 힘을 받겠죠. 자 그러면 전기력의 총합이 0이라는 정보를 이용하시면 뭐 A가 받는 힘을 스몰 f라고 둔다면 이때 B가 받는 힘은 얘랑 얘를 더한 것만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렇게. 따라서 EF보다는 큽니다. 얼만큼 큰 거죠? A가 받는 전기력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EF보다 작다? 틀린 거죠. 그럼 1번이 답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항 풀어보겠습니다. 전자기유도인데요. 그림이 좀 잘 보이실까요? 지금 보면은 도선은 그대로 있고 자기장의 색이만 변화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0에서부터 1까지는 자기장이 그대로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 첫 번째에서 얘랑 얘겠죠? 그럼 이 세 개 중에 답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초부터 3초까지 일정하게 이 1번 영역에서 흐르는 자기장이 줄어들고 있어요. X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X를 보충하겠죠?
그럼 x를 보충하게 되면은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니까, 그리고 그때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걸 양의 방향으로 둔다 했으니 1에서부터 3초까지는 일정한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뭐 얘도 될 수 있고 얘도 될 수 있고 뭐 얘도 될 수는 있겠죠. 아무튼 시계 방향이라는 걸 의미하는 건 다 동일하니까. 자, 그 다음이 포인트인데 3에서 4초까지는 1은 일정합니다. 자기장 1의 1 영역의 세기는 일정하고 이 영역의 자기장 세기가 가파르게 이때보다 얘보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동그란 자기장, 즉 뚫고 나오는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는 거고, 결국에는 그거를 저항하기 위해서 또 들어가는 자기장을 형성을 할 거예요. 근데 이때 형성하는 자기장은 이 1에서 3초보다 3에서 4초가 2배가 더 크겠죠. 기울기가 가파르니까. 그러면 전류의 세기는 같은 방향인데 2배가 커진다는 거고, 그럼 같은 방향인데 2배가 큰 그래프는 3번이 된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문항 남았습니다. 19번 풀어봅시다. 이것도 저는 보자마자 생각했던 게, 일단 가속도를 먼저 구해봤거든요. 여기서는 합력이 mg고 전체 질량이 6m이기 때문에 가속도가 6분의 1g가 나옵니다. 당연히 이쪽 방향이 되고, 그리고 나에서는 실이 끊어졌죠. 그럼 AB는 왼쪽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EMG만큼 힘을 받고 질량이 3m이니까 가속도가 3분의 2g가 돼요. 그래서 속력이 여기서 점점 빨라졌다가 V0가 돼서 다시 점점 늘어져서 빵이 된 거겠죠. 자, 기억 가에서 B가 P와 Q 사이를 지날 때 A에 연결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결국에 장력을 구하라는 건데, 그러면 봐볼까요? 얘는 아래쪽으로 EMG라는 중력을 받고 있는데 가속도가 6분의 1g니까 위쪽으로 3분의 1mg라는 합력을 받습니다. 그럼 그 이유는 실이 당기는 힘이 얼마였던 거예요? 지금 아래로 EMG 작용하는데 위로 받았다는 거는 이거보다 더 크다는 거고 3분의 1만큼 크다는 거니까 3분의 7mg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Q랑 R 사이 거리를 구하고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이건 제가 그 그래프, 이 0V0 구조는 그래프로 문제를 풀면 쉽게 풀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고 시간과 속력을 적어보겠습니다. 그럼 처음에 6분의 1g로 가속이 되다가 여기서 3분의 2g로 다시 느려지는 거죠. 근데 이 가속도의 관계는 4배예요. 4배. 여기다가 4를 곱하면 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시간을 t라고 잡는다면 요만큼 시간은 4t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v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럼 기울기 4t분의 v 제로가 가속도인 6분의 1 g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고, 그러면 g분의 6v 제로가 4t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간은 얼마예요? g분의 6v 제로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q랑 r 사이의 거리는 요만큼 삼각형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삼각형 넓이는 어차피 이 왼쪽 걸 구한 다음에 4분의 1을 곱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얘랑 얘 곱해볼까요? 그러면 3v 제로 이렇게 나오죠? 얘가 바로 4s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궁금한 거는 요만큼의 넓이기 때문에 4를 나누시면은 4g분의 3v0 제곱이 된다는 거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그냥 등가속도 3번 공식을 쓰셔도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속도 제곱차 얘는 EAS, 그러니까 EA 그리고 구하는 게 S죠. S.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넘겨보면 그냥 바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는 제가 이제 기출문제 풀 때 이런 식으로 푼 게 몇 번 있기 때문에 한번 풀어본 겁니다. 그 다음 디귿. 나에서 B가 P를 지나는 순간의 속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 R점을 찍고 다시 P로 돌아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R점 찍었을 때 속력은 빵이 되고 다시 Q를 지날 때는 V가 됩니다. 그럼 다시 P를 지날 때는 얼마가 되냐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거리가 S, 4S, 즉
요만큼이 s고 이만큼은 4s잖아요. 그럼 이동거리가 이 끝에 찍고 0에서 다시 v 요만큼 q까지 돌아갔을 때 v였던 건데 다시 쭉 돌아가서 p를 지날 때는 이동거리가 5배가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가실까요? 그러니까 2as가 얼마라고? v제곱 마이너스 빵이라고. 그런데 2a 5s가 되면은 얼마가 되겠어요? 5v제곱이 되겠죠. 루트 씌우시면은 속력이 얼마라는 거 알 수 있어? 여기서 속력은 루트 5v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은 디귿은 맞는 거고 답이 5번이 된다는 것도 판단 가능한 거죠. 자, 마지막 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이고 처음에 용술철에서 분리가 일어났죠. 그러면 속력을 3V라고 잡고 V라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죠? 운동 에너지는 여기서 9K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U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 3K 포텐셜 에너지 3U라고 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찰 구간 받아서 올라가고 마찰 구간 받아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때 포텐셜 에너지는 3U가 되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이 과정에서 A의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최대값의 4배래요. 그럼 A가 운동하는 동안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최대값은 여기서 결정되겠죠? 3U. 근데 여기다가 뭘 곱하래? 4를 곱하면 뭐가 나온대요? 즉, 이 12U는 A의 운동 에너지 최대값이래요. 그럼 A의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 여기 마찰 구간을 지나기 전 아래 이 수평면에서 결정이 될 텐데 여기서 운동 에너지일 텐데 어차피 여기서나 여기서나 역학적 에너지가 동일하죠. 그러면 이 9K 플러스 U라는 역학적 에너지를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들고 오는 게 이 구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운동 에너지 최대값은 그냥 얘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얘는 9K 플러스 U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넘겨보시면 11U가 9K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이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를 구하는 건데 이걸 다 6골로 한번 써볼까요? 9K가 11U니까 여기는 12U라고 쓸 수 있고 그럼 12U에서 3U가 됐다는 거는 이 마찰 구간에서 9U만큼이 털린 거죠, 에너지가. 근데 그럼 얘는 어때요? B는? 자, 이것도 3K는 3분의 11U니까 3분의 20U입니다. 근데 그게 얼마가 됐어요? 포텐셜이 6U가 됐죠. 6은 3분의 18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2U 이만큼이 털린 거예요. 그러면 얘가 분자로 오고 얘가 분모로 오면 답은 2분의 27이란 거 체크가 가능하겠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사실 6월하고 9월 모의고사 모두 다 쉬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저는 좀 추측을 하는 게 폭풍 전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폭풍 전야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래서 폭풍이 불기 전날엔 뭐 고요하다 뭐 이런 느낌인데 너무 문제가 쉽게 출제됐어요. 보통은 6월하고 9월 모의고사에서 쉽게 출제되면 수능에서는 갑자기 난이도가 확 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자만하지 마시고 탄탄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대비를 하실 때는 이제 6월하고 9월 모의고사 특징을 좀 잘 분석을 좀 해보셔야겠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출 문제에서 크게 벗어나는 유형은 없었다는 거. 그렇다는 건 절대로 뭐 사설 문제 풀고 문제 많이 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출을 도외시하시면 안 됩니다. 기출 문제 다시 한번 여러 번 2회독, 3회독, 4회독 반복하면서 꼼꼼히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시고 수능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